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59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송보입니다. 예, 보드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전히 저번 주에도 장마랜다. 저기 가뭄 얘기를 해드렸는데 역시나 일주일 동안 비가 안 오고 서울 경기 지역은 여전히 가뭄에다가 오늘은 날씨가 어제 오늘 계속해서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어떻게 건강들 하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주제는 올림푸스에서 나온 카메라 한 대를 갖고 좀 이번 59회는 좀 끌고 갈까 합니다. 리뷰라고 그러면 리뷰고 그거보다는 리뷰라는 게 뭐 사용한 거니까 하고 제가 한 보름 정도 올림푸스 카메라 한 대를 갖고서 렌즈 2개하고 보름 정도 아주 그냥 쭉 다니면서 촬영을 하면서 느낀 점들 또 이 카메라에 대한 것들을 좀 더 한번 훑어보고 갈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용했던 카메라는 올림푸스 OMD E1 마크 2라는 카메라. 아마 최신 거지? 최신이야. 그게 작년 말에 나왔나 올 초에 나왔나 그랬을 거야. 그래서 올림푸스에서는 기종으로 따진다면 가장 플래그십 바디라고 볼 수가 있어. 가장 상위 기종. 내가 볼 수가 있고 프로페셔널적인 요소도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렌즈는 1240이라는 렌즈를 내가 하나 써봤고 그 다음에 60mm 매크로 렌즈를 내가 하나를 썼어. 그래서 1240 60mm 매크로다 그러면 풀 프레임 바디로 환산을 하면 2480하고 120mm 매크로 렌즈가 된다. 화각적으로는 그렇다. 그래갖고 그 두 렌즈를 갖고서 제가 보름 정도 E1 마크 2 OMD E1 마크 2라는 바디를 써봤는데 일단은 전반적인 느낌 자체는 굉장히 가벼웠다. 그러니까 카메라 백에 넣고 다녔는데 내가 기존에 니콘 DF 카메라를 쓰잖아 보통. 근데 이제 그런 거에서 쓰다가 볼 때 이 올림푸스 카메라 자체는 이제 마이크로 포서드 시스템이라 그래갖고 보통의 풀프레임 바디의 절반 정도의 규격을 가져 이미지 센서가. 그러기 때문에 뭐라 그래야 될까 바디 자체가 굉장히 컴팩트하지. 작고 그러면서 렌즈들도 컴팩트하고 작은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어.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를 대상으로 하는 건 난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고. 왜냐하면은 이제 이런 미러리스 쪽이라든가 이미지 센서가 작은 포서드 쪽은 우리가 크롭이라 그러지. 풀프레임보다 작은 크롭. 1.5 크롭이라든가 1.6 크롭이라든가 그런 쪽 바디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다. 마이크로 포서드 쪽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어떤 비교 대상이 아니라 이거는 이것만의 특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요번 시간에는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이것만의 주 특성들을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좋고 나쁨이 아니라 비교를 해갖고 좋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른 특성들을 갖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할 때 비교해갖고 말을 하는 것보다는 그것만의 특성들을 뭐가 다르고 뭐가 좋은지들을 알려주는 게 더 좋다. 자, 이렇게 되는데 먼저 카메라를 한번 내가 보면 이렇게 생긴 카메라예요. 어때? 굉장히 작지? 나는 이 카메라를 처음으로 딱 만졌을 때 박스에서 새 카메라를 내가 열었거든. 카메라를 열어갖고 봤을 때 나는 옛날에 올림푸스 카메라, 그러니까 필름 시절 때 올림푸스 OM1, OM2, OM2N, OM3, OM4 난 OM4 생각난다. 내가 보니까 그 카메라를 굉장히 연상시킨다고 난 그 연장선상에서 난 보고 있거든 지금 이 카메라의 구조를.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이 생긴 것도 그렇고. 올림푸스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철학이라면 철학이고 어떠한 주 카메라의 특성들이 있는데 그 특성은 뭐냐 하면 작고 가볍고 셔터의 떨림 그러니까 바디의 충격 그거의 부드러움에 있거든 올림푸스 카메라는 옛날 필름 카메라 시절 때. 그래서 이제 72년도에 OM1이라는 카메라가 최초로 나와. 그러니까 올림푸스가 만들어진 거는 1919년에 만들어지긴 했어. 올림푸스의 역사를 보면 1919년에 만들었고 그 다음에
올림푸스 팬 하프 카메라. 팬 카메라 알아? 반. 그러니까 24 곱하기 36mm 필름을 넣게 되면은 뭐가 돼? 뭐가 돼? 하프에서는 반씩 잘려 찌르지. 그러면은 24방짜리 필름을 넣으면은 48장이 8개 찍히고 찍히는 거지. 36장짜리 필름을 넣으면은 72장이 음. 찍히는 그 하프 카메라 팬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1959년에 하프 카메라가 개발이 됐단 말이야. 그 당시에는 굉장히 콤팩트한 카메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올림푸스는 이제 그런 정신들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정신이냐 하면은 뭐랄까 새로움에 대한 도전이라고 그럴까? 올림푸스 카메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나는 굉장히 올림푸스 카메라 그러니까 모든 카메라를 난 다 좋아하지만은 올림푸스 카메라에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그래야 될까? 매력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다. 그런 것들, 그런 매력들에 빠져갖고도 많이 썼던 카메라 중에 하나의 회사지. 올림푸스라는 회사가. 그 다음에 세계 최초로 팬 F 하프 프레임 SLR도 개발을 해. 싱글 렌즈 리프렉스인데 보통 24 곱하기 36을 갖잖아. 근데 팬 F, 팬 하프 카메라를 만들어 59년도에. 근데 63년도에 맞을 거야. 63년도가. 63년도에 SLR 이렇게 생긴 SLR 카메라인데 사이즈를 반짜리를 만든다라는 거지. 거울도 반이야 그럼 사이즈가? 그렇지. 작지.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렇구만. 풀 프레임을 지금으로 디지털 시대로 따지면 풀 프레임을 갖는 필름 카메라지. 그 OM1을 1972년도에 생산을 해. 근데 그때 일본에서 그 카메라가 나왔을 때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켜. 왜냐하면 일반 우리가 72년도라 그러면 니콘 쪽에서는 니콘 F2가 쓸 때고 캐논에서는 UF1이 아니라 구형 F1을 쓸 때고 그렇지? 그렇게 쓸 때인데 그 카메라들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20%에서 25% 정도가 카메라가 굉장히 축소가 돼. 그때 정도라면 펜탁스에서 MX 카메라 정도를 쓸 때야. 펜탁스. 펜탁스 자체도 굉장히 작고 소형화된 카메라인데 그 작고 소형화된 거 크기는 비슷하지만 우리가 DSLR 카메라에서 미러 쇼크가 있잖아. 어떤 건지 알지? 4D. 미러가 올라가면 충격이 있고 그 소리가 굉장히 컸단 말이야. 필름 시절 때. 그거를 이제 카메라 메이커에서는 어느 정도 줄일까. 또 그 미러 쇼크라는 건 쇼업쇼버와 거치려면 그 안에 이제 그걸 완충 장치가 돼 있거든. 그런 것들을 얼마만큼 줄여 나갈까가 하나의 숙제로 남아 있었던 시대인데 70년도 초반에는 올림푸스가 OM1을 만들면서 그게 해소가 되는 거야. 지금도 필름 카메라 남대문이든 충무로 쪽에 OM1이나 OM2, OM3, OM4 카메라가 있다면 한번 작동을 해보고 셔터를 눌러보면 그 부드러움에 지금도 놀랄 정도야. 그 당시에는 굉장한 뭐라 그래야 되지? 굉장히 진보됐다고 그럴까?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 다이얼 버튼 있지? 그게 보통 카메라들, 필름 카메라 애들은 어디에 있어? 이렇게 보면. 보통 여기에 있잖아, 여기. 위쪽에.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어? 와인딩 레버가 있잖아. 그런데 올림푸스의 카메라는 온오프 스위치가 보통의 필름 카메라 셔터 스피드 달려있는 곳에 있었어. 그럼 셔터 스피드 다이얼은 어디에 있었어? 이 렌즈를 꽂는 마운트 있잖아. 마운트 앞에 달려 있었다고. 그러니까 상식을 깨는 회사야, 올림푸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상식을 깨나가면서 그런 것들을 독특한 구조를 굉장히 취했던 회사가 올림푸스가 아닐까. 거기다 달아놨을까? 그래갖고 온오프 스위치가 여기 있었는데 내가 이 카메라를 보면서 가장 뭐라 그랬지? 딱 보면서 느낀 거지. 흐뭇하게 느낀 점은 뭐냐 하면 온오프 스위치가 지금 여기 어디에 있어? 왼쪽에 있지. 여러분들 보세요. 온오프 스위치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이게 뭐냐 하면 필름 카메라 시절 때는 여기가 뭐냐면 리와인딩 레버 버튼이 있는 데잖아. 그래갖고 여기에 올려놨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흐뭇했어. 옛날에 물론 이쪽에 있었어. 근데 이 스위치가 어디서 많이 본 거란 말이야. 예전 필름 OM 1, 2, 3는 여기 있었단 말이야. 이 구조를 취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카메라 개발자를 좀 칭찬을 해주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굉장히 좀 직관적인 시스템으로 좀 돼 있어.
요즘에 이제 디지털 카메라들이 굉장히 안쪽으로 많이 전자화되어 있고 패널 안에서 이제 움직이게 되잖아. 근데 이것들은 이제 밖으로 좀 꺼내놓은 것들이 다이얼들이 많아. 난 사실 이런 카메라들을 개인적으로 좋아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직관적으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좀 봐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카메라의 개발자들이 내 생각이 틀리지 않다면 조심스럽게 내가 OM1이나 OM2 그 당시에 개발 그 당시에 카메라의 연장성산에서 이거 지금 디지털 카메라가 나온 게 아닐까. 나는 좀 그렇게 보고 싶어.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보름 동안 쓰면서 굉장히 사실은 기분이 좋았어. 예전에 필름 카메라 시절들의 감성을 갖고 쓰는 느낌들을 받았다라는 거지. 난 그렇게 받았어. 포디 네가 볼 땐 좀 어때? 좋아? 좋아. 어, 그 라이카 뭐 고만한 사이즈밖에 안 되네. 굉장히 라이카 컴팩트하지. 정도. 이게 딱 그 당시에 올림푸스 OM1, 2? 그 당시에 그 정도 OM1, 2, 사이즈밖에 4 뭐 이런 거 딱 느낌이야. 그 다음에 이 올림푸스 카메라의 이제 특성은 뭐냐면은 이 이미지 센서가 이게 17.3에 17.3인가 4인가에 13짜리를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풀프레임 사이즈 있죠, 풀프레임. 그거의 딱 절반이라고 보면 돼, 면적은. 그게 하프겠지. 그래갖고 하프다. 그러면 이거에 이제 장점들이 있고 또 단점들이 있겠지. 일단은 장점들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은 소형 경량화를 만들 수가 있어. 작고 카메라가 작고 그 다음에 하프 사이즈 작은 이미지 센서를 갖기 때문에 렌즈도 이미지 서클을 크게 만들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작은 구경이 렌즈도 작겠지. 작은 렌즈를 만들 수가 있어.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들이 있어. 좀 이따 내가 또 좀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얘는 지금 미러리스 카메라야. 그렇지? 미러리스 카메라라는 건 뭐야? 우리 SLR 카메라는 미러가 있단 말이야, 중간에. 근데 얘는 그 미러를 매치. 없다라는 거지. 자, 그렇다면 프렌치백이라는 거 알지? 프렌치백. 렌즈 마운트로부터 딱 마운트로부터 필름 면까지의 거리가 얘는 불과 2cm 정도밖에 안 돼. 마이크로 포서드 이미지 센서가 아마 기술적으로 그럴 거야. 아마 20mm라고 봐야 되겠지. 2cm 정도면 굉장히 얇다. 그렇게 되면 렌즈하고 이미지 센서가 마주 볼 수 있는 게 짧다. 그렇다면 렌즈의 성능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미러가 없는 미러리스를 누가 맨 처음에 만들었니? 올림푸스에서 만든 거야. 물론 파나소닉도 같은 시스템을 써내라. 그래서 렌즈가 서로 호환을 해. 하지만 그 시스템 자체는 올림푸스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이거 포서드 시스템은 새로운 하나의 개발의 개념으로 봐도 된다. 미러리스의 원래 선구자인데 선구자지.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뭐 내가 알기로는 정확치는 않지만 이건 뭐 엄밀한 팩트니까 소니가 조금 앞서가지 않아? 시장에서는? 소니가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많이 앞서가기는 해. 그럼 하지. 뭐 그가 여러 가지 그거는 이제 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마케팅이나 이런 있겠지. 거 뭐 요인이 있겠지만 어쨌든 올림푸스가 조금 미러리스 올림푸스가 쪽은 좀 우리나라 선구자다. 시장에서는 좀 묻힌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일본 쪽에서는 그렇지 않아. 그렇지. 일본 쪽에서는 올림푸스 유저가 굉장히 많아. 왜냐하면 이 올림푸스라는 회사가 굉장히 역사가 깊어. 그 다음에 올림푸스에서는 G코 렌즈라고 하잖아. 렌즈 자체의 G코 렌즈라가 올림푸스에서 만든 렌즈를 명칭을 하는 건데 그 G코 렌즈는 굉장히 일본에서도 유명한 렌즈야. G코 렌즈는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굉장히 섬세하다고 할까? 여성스러우면서 섬세하면서 발군의 해상력을 보여주는 렌즈들이 G코 렌즈야. 그 다음에 G코 렌즈를 대표하는 렌즈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매크로 렌즈. 예전에 필름 시절 때부터 매크로 렌즈의 성능은 올림푸스가 가장 압권이었어. 그래서 매크로 유명하더라고. 매크로 렌즈의 성능도 압권이지만 그 종류 있지, 종류. 종류. 그다음에 매크로 시스템의 그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해. 그래서 매크로 사진을 원하는 거 매크로 사진이 전문가다. 그렇다면은 두말하지 않고 올림푸스를 사라.
그렇게 갖고 선택을 하는 게 올림푸스 브랜드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브랜드 인지도가 일본만큼 되진 않아. 안타까운 문제지만. 근데 내가 이제 보면은 이 올림푸스에서 팬이라는 카메라로 한번 이제 붐을 일으켰거든. 그게 미러리스란 말이야. 그게 예전에 하프팬 카메라 59년에 개발한 그 카메라를 모태로 디지털에서 생산을 했던 게 지금에 나오는 팬 시리즈야. 자, 그래서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냐? 그냥 해. 뭐 바디 쭉 얘기하고 뭐 렌즈 얘기하고 그래서 있지. 이 마이크로 포 서드 시스템은 미러가 없기 때문에 렌즈를 설계할 때 굉장히 자유로워. 이런 거 있지. 너 레트로 포커스 타입 렌즈라는 거 있지. 우리는 SLR 카메라에 미러가 있잖아, 중간에. 중간에 미러가 있음으로써 광각 쪽 렌즈를 쓰기가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 만약에 50mm라는 초점거리를 갖는 렌즈가 있어. 자, 그렇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야? 렌즈의 중심으로부터 제2주점으로부터 필름형까지 거리가 5cm라는 얘기야. 그렇지? 근데 24mm라는 게 있어. 그럼 렌즈 제2중심 또는 제2주점으로부터 필름형까지 거리가 2.4cm라는 거야. 24mm라는 얘기지. 그러면 중간에 미러가 있잖아. 그럼 뒤에 렌즈가 설계대로 하면은 닿지.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제2주점을 앞으로 빼줘야 된다는 얘기야. 설계상으로. 그거를 우리는 레트로 포커스 타입 렌즈라 그래. 그거는 어떤 거냐면 망원 렌즈를 거꾸로 설계를 하는 방식이야. 그거의 가장 대표 주자가 칼 자이스의 디스타곤 렌즈가 그런 타입이라는 렌즈라. 그런 타입의 렌즈라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미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닿지 않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게 레트로 포커스 타입 렌즈야. 그런데 문제는 미러가 없다고 그러면 24mm다 그러면 그냥 2.4cm 타면 돼. 하면 되지. 그다음 16mm다 그러면 1.6cm, 16mm대로 그냥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러면 대칭형 렌즈의 설계를 할 수가 있어. 대칭형 렌즈 설계. 미러가 없으니까 설계가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세하게 얘기 안 하고 그냥 뭉뚱그려 얘기를 한다 그러면 설계가 자유로워진다라는 것은 렌즈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지. 그런 자유로움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미러가 있으면은 설계가 자유롭지가 않다라는 거야. 광각 쪽에서. 그러면은 그런 대칭형 렌즈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 자, 자이스의 디스타곤은 영망원 렌즈야. SLR용. 비오곤이라는 렌즈가 있어. 비오곤. 그거는 대칭형 렌즈야. 그러면 주변부 광량 부족 또는 수차 보정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설계가 자유로운 대칭형 렌즈들이 유리하다는 얘기지. 자, 올림푸스의 렌즈들은 설계가 미러가 없으니까 어떨 것 같아? SLR에 비해서. 자유롭겠지. 그리고 렌즈의 성능도 상당히 좋아. 이렇게 보면 돼. 그건 꺼봐줘 좀. 뭘 거? 에어컨. 추워? 아니 뭐 덥지도 않은데 계속 키고 있어. 난 더워서. 그렇다고 보면 돼. 아이고, 그래갖고 이렇게 보면은 난 그래서 보름 동안 이 카메라를 쓰면서 놀라운 점 몇 가지들을 좀 발견한 게 있어. 지금까지는 이제 역사 얘기하고 카메라의 이제 그런 구조라 그래야 될까? 그런 이제 장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줬는데, 보통의 미러리스 카메라들은 예전에는 콘트라스트 방식 AF 시스템을 쓸 수밖에 없어. 왜냐면 미러가 없기 때문에 콘트라스트 AF를 쓰는데, 얘는 하이브리드 AF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 정식 명칭은 뭐 그렇게 쓰지 않겠지만, 위상차 AF 방식하고 콘트라스트 AF 방식을 같이 사용을 해. 자, 그러면 위상차 AF는 어떤 방식이냐면 굉장히 빨라. 내가 쉽게 설명을 해줄게. 굉장히 빠르고, 콘트라스트 AF 방식은 콘트라스트가 약한 거나 이런 거 했을 때 초점 맞추기가 어렵지만 굉장히 좀 정밀도가 높은 게 그거야. 콘트라스트 AF인데 얘는 두 가지를 다 써. 근데 구조상 위상차를 만들기가 쉽진 않아. 미러 뒤에 보통 그게 있기 때문에 얘는 있는데 얘는 없기 때문에 만들지를 못해. 근데 요즘은 보통 카메라 메이커에서 이미지 센서 안에 위상차 AF 모듈의 역할을 하는 걸로 심는 방식으로 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두 가지를 한다. 그래서 AF가 굉장히 빠르다. 또 하나, 내가 이 카메라를 쓰면서 느낀 건데, 자, 셔터 소리를 한번 좀 들려드렸으면 좋겠어. 그 렌즈 안 껴도 돼? 렌즈 껴야지.
아무거나 하나 껴보자. 60mm 매크로. 이거 구경도 그냥 작네. 조그맣게 렌즈가. 60mm 매크로 렌즈야. 이거 구경 몇 미리? 이거 저번에 60mm 매크로 네가 찍은 거 보니까 아 이거 씨 완전히 진짜 튀어나오더라 좋아. 이거 이거 몇 진짜. 미리짜리냐? 매크로는 죽이는 것 같아 진짜. 46, 올림푸스가. 46짜리 필터를 걸어 쓰겠네 얘. 응, 그러니까 굉장히 구경이 작지. 응. 근데 이게 풀프레임으로 따지면 120mm 화각이 되는 거야. 그치 이게 반이니까. 120mm 화각이란다. 120mm 수정거리를 미리야. 갖는 매크로 렌즈가 되는 거야. 얘가. 자, 그래서 보면은 내가 M에다 놓고 한번 찍어볼게. 이 소리를 가까이 해서 내가. 소리 안 나? 저걸로 무음에 해놓은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은데? 그러네. 응, 얘는 전자 셔터하고 기계 셔터가 두 가지를 써. 응, 자, 그래서 딱 해서 마이크 가깝지? 응, 딱 해서 쓰면 응. 거의 뭐 쇼크도 없어. 느낌이 라이카 같아. 요거를 들리시죠? 틱, 틱. 네. 이렇게 들려. 음. 근데 여기에 무음 기능이 있어. 무음. 보자. 여기 있다. 요거 아까 저도 옛날에 한번 봤는데 눌렀는데 소리가 안 나요. 자. 전혀. 무음 기능을 내가 찍을게. 지금 소리 찍혔어요. 하나도 안 나요. 완전 무음이에요. 완전 무. 그러니까 이거 저기 뭐냐 그 공연장. 공연장 이런 데서는 굉장히 유리한 그 거야. 클래식 뭐 이런 거 그렇지, 발레 그렇지, 뭐 그렇지. 하거나 클래식 뭐 하고 조용하게 찍어야 그렇지. 되는데. 그렇게 따로 돼. 그 다음에 얘 셔터의 또 하나의 재밌는 건 뭐냐면 재밌다 그래야 되나 위력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얘가 전자 셔터로 찍게 되면 전자 셔터로 찍게 되면은 AF가 그러니까 AFC가 아닐 경우에 움직임을 타겟을 쫓아가는 게 아닐 경우에 얘가 초당 60 프레임을 찍어. 60장을 찍어. 초당. 그 영화보다 더 하다 소리 아니야? 영화는 24 프레임을 찍지. 보통 영화가. 응. 60장을 찍은 거야. 난 그게 이제 얘 그 브러셔에 그런 것들이 쭉 나오잖아. 그래서 그게 정말일까 했는데 정말 60장을 찍어. 나 놀랬어 정말. 그러면 저거를 하면 기계식으로 하면 18프레임인가 그래. 그것도 빠르다. 그것도 빨라. 그거 한번 돼? 뭐 아니, 소리가 안 들리는 거는 소리 하는 거 말고 저 기계식으로 소리 이게 더럭 그거 되지. 한번 해봐봐. 이거 보면 아, 이것도 한 18컷이야. 이것도 굉장히 빠른 거야. 오케이? 근데 이게 전자 셔터로 들어가게 되면 60컷이 찍긴 그냥 거의 그 프레임 비디오 프레임으로 돌아가는 거네. 결국. 그렇지. 그거 그러니까 구분이 안 가는 거 아니야. 그렇지. 프레임이면. 그렇게 해갖고 이게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 그냥 뭐 나 영화 찍는다는 느낌. 영화지 그런데 뭐. 문제는 그게 또 무음이잖아. 그렇지. 무음이니까 그냥 누르고 있는 거야. 상대방은 알지도 못하는 거야. 어. 이게 엄청난 위력을 갖더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초당 60이라. 그래서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이제 전자 셔터에서는 전자 셔터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 내가 꼭 잠깐만 얘기해 줄게. 전자 셔터는 쉽게 얘기해서 기계적으로 셔터막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 센서에 아주 쉽게 생각하면 전원을 넣었다 빼는 거야. 그러니까 껐다 켰다를 반복하는 거야. 전자 셔터는. 그런데 전자 셔터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 하면 굉장히 밝은 피사체가 있거나 어두운데 굉장히 밝은 피사체가 있거나 아니면 밝은 빛을 굉장히 오랫동안 촬영을 하게 되면은 이미지 센서는 그게 축적이 되거든. 그랬을 때 사진을 찍고 나면은 줄이가 하얗게 이렇게 하얀 줄이가 그거를 우리는 스미어 현상이라 그래. 스미어. 스미어 현상인데 보통의 전자 셔터들은 그 현상들이 있어. 그런데 지금 이 마크 2 이원 마크 2에서는 그 현상이 없다.
내가 테스트할 때는 그 현상이 나오질 않았어. 거의 없다고 보면. 그러니까 맞아. 말하자면 저런 그렇지. 전구나 햇빛 뭐 밝은 거를 그냥 직방으로 어. 대놓고 찍을 때 그게 어느 메이커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심한 경우에는 이거 올림푸스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야. 심한 경우 내가 그런 메이커가 있어. 그 줄이 메이커라고 이렇게 얘기는 안 나는 갔지만 우리가 왜 저거 있지. 음. 생일 때 케이크 하잖아. 거야. 촛불 하나가 켜잖아. 그거 하나만 있어도 그 스미어 현상이 나오는 카메라들이 있어. 근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과학적으로 보정을 한 건 아니고 어쨌거나 프로그램적이든 소프트웨어적이든 그 처리가 거의 그걸 잘 뭔가가 돼 있어. 하여튼간 잡아내는 어떤 음. 로직이 있나 보네. 그래서 지금 SLR 카메라, 음. 디지털 카메라에서도 SLR 카메라 또는 미러리스 카메라 이쪽 미러리스나 지금 자동 카메라들 있지 똑딱이라는 거 거기에는 거의 전자 셔터가 대세화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들어서는 SLR 카메라 쪽도 전자 셔터 쪽으로 좀 갈아탈 상황이 될 거야. 왜 그러냐 하면 전자 셔터가 단점보다는 장점이 굉장히 많아. 왜냐하면 셔터가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없으니까 쇼크에서도 좀 자유로워지고 정확도도 좋겠지? 그런 아무래도. 부분도 있어. 물론 단점은 아까 스미 현상이라든가 또는 뭐 연결해서 붙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걸 찍었을 때 뭐 찌그러짐 뭐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런 거에 비해서 그런 거 단점이 한 2가지다 그러면 장점은 10가지가 넘기 때문에 전자 셔터로 간다. 그런데 이 마크 2에서는 그 스미어 현상 자체도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요즘은 계속 이게 진보를 하고 있다고 보면 뭐 돼. 기술이 계속 발전이 되겠지. 진보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 카메라에서 과학적이고 기계적인 얘기를 먼저 할게 내가.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건 사실은 나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왜냐하면 모든 베이스가 광학이고 기계적인 거잖아. 타임렉이라고 너 들어봤어? 타임렉? 셔터렉. 셔터를 누르고 나서 찍을 때까지가 어떻게 돼? 조금 있지, 그 오차가 약간, 있어. 조금. 그래서 고급 카메라일수록 타임렉 또는 릴레이즈 셔터렉, 릴레이즈 타임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짧아. 그치. 그러니까 그게 거의 짧으면 실시간처럼. 그렇지. 그게 짧아서 고급 카메라가 아니라 고급 카메라들은 대체적으로 그게 짧아. 얘가 굉장히 짧아 이 타임렉이. 찍어보니까. 거의 얘가 이제 좋은 점들을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사실은 이게는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카메라야. 그래서 이 타임렉이 굉장히 짧더라. 나는 그거를 좀 더 말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올림푸스에서 우리가 내가 좀 이렇게 보면은 블로그나 이런 사람들이 이거 평가한 것들이 있어. 그래서 그 중에서도 공통된 사항은 뭐냐면 방진 방적 기능이 우수하게 돼 있어. 방진은 뭐냐면은 진동 뭐 충격을 흡수한 그런 게 아니라 먼지 있지 먼지. 먼지를 차단하는 거. 방적은 습기나 뭐 방수라고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우산이 방적이라고 보면 돼. 우산에 빗물이 떨어지면 또르륵 하고 흘러버리잖아. 그런 식으로 돼. 그러면 이 카메라 안에 결국은 어느 카메라나 틈새가 있을 거 아니야. 나사도 있을 거고 위에 이게 조립을 하면서 틈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를 실링 처리했다고 보면 돼. 예전에 카메라 중에서 필름 카메라 시절 때 방진 방적 기능이 뛰어났던 카메라가 펜탁스 LX, 캐논의 UF1 이런 카메라들이 굉장히 뛰어났던 거거든. 그 중에서도 펜탁스 LX 또는 OM4 올림푸스의 OM4들. 그래서 방진, 방적, 그 다음에 그 방한 기능도 여기가 돼 있다고 메이커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어. 근데 내가 그거는 지금 테스트를 특별히 어떻게 뭐 방한을 할 수가 없잖아. 지금. 하기가 좀 뭐해갖고 그 테스트는 못 받고 그래서 내가 테스트를 해 보면 그냥 그게 뭐 어떤 계측 장비 테스트는 아니잖아. 그랬을 때 우리가 그냥 어느 정도의 비가 온다. 그냥 뭐 이렇게 비가 오는데 촬영이 가능할까 했을 때 가능해. 그 정도 어느 정도의 비는 나는 가능하다. 그런데 이게 뭐 방적 기능이 있다고 물에다가 이렇게 담근다. 그거는 아니겠지, 뭐. 그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왔을 때 사진을 찍을 때 항상 날씨가 맑은 날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근데 비가 쭉 오잖아. 그럼 우산을 받치거나 또는 여기다가 방수포를 씌우거나 해서 찍잖아. 그런데 얘는 기본적으로 그거 없이도 촬영이 가능하더라. 펑펑 쏟아지지 않는 이상. 그렇지. 막 샤워기로 갖다 막 붓지 않는 이상. 나는 나 솔직한 얘기로
거기까지는 실험을 안 해봤어. 그럼 뭐 그렇지?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비도 안 오는데 요즘. 씨. 그러니까 그래갖고 그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방적, 방진, 방적, 방한 기능까지는 테스트부터 방한 기능까지 추가가 됐다고 한다. 그래서 메이커 데이터를 보면 영하 10도까지는 충분하다. 그렇게들 말을 하고 그럼 뭐 있거든. 충분하다고 봐야 되네. 영하 11도 되면 나도 안 찍어. 그렇지. 추워. 아이, 귀찮아. 씨. 그러나? 영하 11도야. 아이, 무슨 사진이야. 씨. 내가 그다음에 뭐 그거 갖고 밥 먹고 살 일이 그다음에 있어. 이제 올림푸스 카메라들의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카메라, 올림푸스의 다른 카메라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손떨림 보정 기능이 굉장히 좋아. 근데 얘는 특히나 더 좋은 게 오축 손떨림 보정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에서 떨어도 그거를 다 잡는다고 보면 맞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스텝 허용도가 5.5에서 어떤 렌즈를 쓰느냐에 따라 6.5 프레임까지 5스텝까지 손떨림 보정 기능이 있어. 그러니까 근데 내가 써볼 때 5스텝까지는 1240 렌즈를 갖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5스텝까지는 충분히 손떨림 보정으로 해결을 된다. 그럼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서 1240을 꽂게 되면 60분의 1초가 줌렌 아무리 저게 작다 그래도 60분의 1초가 한계 속도라고 보면 5스텝이면 30분의 1초, 그다음에 15분의 1초, 8, 4, 2. 2분의 1초로 저까지도? 들고 찍어도 흔들림에 영향이 없다. 굉장히 좋더라. 그렇구만. 그건 굉장히 좋아. 굉장히 잘 돼 있어. 그렇게 보면은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이게 메리트가 있죠. 저건 뭐야? 옆에 있는 거. 그립인가? 아, 이건 그립이야, 그립. 어,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 이거는 따로 어. 그립을 붙여서 쓸 수가 있어. 세로 그립이라 그러지 우리가 이거를. 그냥 이렇게. 그거 이제 추가 배터리 하나만 넣을 수 있을 테고, 그다음에 추가 들어가고 세로로 해가지고 했을 때 샷, 그다음에 저기, 이렇게 되고 샷 카메라는 하고. 이제 아무래도 좀 커지겠지. 근데 이 뭐라 그래야 지 손잡이가 있으니까 안정감은 더 좋지. 있을 거고. 음. 난 그렇게 보고 있어. 야, 정말 작지 않냐 렌즈? 렌즈가 또한 그럼 좀 주의코 렌즈 좀 해볼까? 주의코 렌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바디 얘기들은 좀 더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주의코 렌즈 좋지. 볼까? 이거는 지금 60mm 매크로 렌즈야. 60mm. 구경이 46 구경짜리 미리짜리 필터를 써. 오케이? 그럼 얼마나 작은지는 알겠지. 그럼. 60mm인데 렌즈 봐봐 얼마나 조그마니. 내가 이거를 갖고 쓰면서 나는 보통의 풀프레임 바디로 따지면은 이거 아마 2배, 120mm다 그러면 2배가 넘지. 길이하고 두께가. 부피하고 무게에서 이제 부담스러운 거지. 이걸로 그 매크로를 찍은 거 제가 한 2장 봤는데, 이거는 진짜 끝내줘요, 진짜. 올림푸스 매크로는. 요거는 1240 렌즈야. 이렇게 생겼어요. 내가 요거 줌 렌즈네. 1240 렌즈는 풀프레임 환상각으로 하면은 2480. 2480이다. 이게 절반짜리 이밀 센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얘 구경이 몇이냐면 62mm야. 62mm 필터를 써. 유효 규격은 아니야. 유효 규격은 따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되지만 그건 뭐냐면 크기를 내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알아야 돼. 매크로 렌즈, 그러니까 이미지 센서가 작다고 사람들이 풀프레임이랑 굳이 비교를 하면은 장단점들이 있다 그랬잖아. 그지? 아무래도 얘가 2000만 화소 정도가 되는데 풀프레임에 비해서 화소의 집적도는 높을 수밖에 없어. 그러겠지. 그런데 우리가 작으니까. 하나를 알고 있어야 돼. 마이크로 포서드 시스템은 새로운 시스템이야. 그거를 올림푸스에서 만들었을 때 디지털 전용의 이미지 센서라고 하고 발표를 한 거야.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전에는 어땠어? 예전에 필름 풀프레임 쪽은 필름 카메라를 쓰던 이미지 센서를 쓰면서 렌즈도 필름 카메라 걸 그대로 썼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코나들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요즘에 다시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이 뭐야? 메이커에서 디지털 전용 렌즈라 그래갖고 따로 이미지 센서에 맞게 설계를 해서 나오잖아. 마이크로 포서드 시스템은 처음부터 디지털 전용 렌즈로 개발이 된 것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렌즈의 퀄리티들이 높다고 보면 돼. 자, 그럼 필름 시절로 돌아가서 이 얘기를 해볼게.
이것도 어떤 일맥상충한 얘기가 되는 건데, 이런 거야. 우리가 4호 카메라가 있었지. 필름이 큰 4호 카메라. 그 다음에 중형 카메라가 있었지. 핫셀이라든가 마미야라든가 66이나 67을 쓰는 카메라.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풀프레임이라고 쓰고 있는 24곱하기 36을 넣는 필름 카메라 소형 카메라라고 그러잖아. 그 옛날에 당시에는. 우리가 흔히 35mm 카메라라고 그래 불렀잖아. 그렇지. 어. 그거를 소형 카메라라고 그러잖아. 어. 그거를 우리가 이제 썼었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렌즈의 성능만을 놓고 보면 가장 떨어지는 게 대형 카메라용 렌즈야. 그 다음에 중형 카메라용 렌즈가 성능이 떨어져. 그 다음에 셋 중에서 가장 렌즈의 성능만 판형을 빼고 성능을 렌즈만 보면은 가장 성능이 좋은 거는 소형 카메라용 렌즈야. 그거는 이제 판형이 커지면서 떨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렌즈의 이미지 서클이라든가 포괄각 때문에 설계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 마이크로 포서드 시스템의 렌즈들은 처음부터 아예 디지털 전용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미지 서클이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자유로움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고성능의 렌즈를 설계하고 만들 수 있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판형이 크다 작다로 모든 것들을 따질 수는 없다. 그 다음에 그걸 1대1 비교를 한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다르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요쪽은 요쪽대로의 특성.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이크로 포서드라든가 이런 미러리스 카메라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사실은 생각을 해야 돼. 이거는 내가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뭐라 그래야 돼? 이런 것들이야. 우리가 항상 작고 콤팩트하고 부담 없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카메라.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게 미러리스 쪽 카메라들이거든.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보면 타사는 올림푸스도 왜 다른 회사들은 그 미러리스 카메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라 해야 돼? 이미지 센서 규격들이 점점 커져. 그러다 보면 카메라도 조금씩 커지는 거야. 그거는 원래 태생, 원래 만들어진 거부터 거기서부터 조금 다른 길을 가는 게 아닌가. 나는 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고 있어, 사실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포디, 내가 하는 얘기 한번 잘 들어봐봐. 얘가 절반짜리 이미지 센서를 갖고 있잖아. 그러면 50mm, 우리가 풀프레임에서 50mm 화각을 갖는 렌즈는 얘는 몇 mm를 꽂아야 될 것 같아? 50mm 화각을 갖는 렌즈? 이미지 센서가 작으니까. 단일에면 25 껴야 될 거냐? 25mm를 꽂으면은 풀프레임에 반짜리. 풀프레임, 아니야, 이제. 50mm 화각을 풀프레임에서 50mm 화각, 46도의 화각을 가지려면 이 포서드 시스템의 이미지 센서가 반이기 때문에 25mm 렌즈를 꽂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장단점이 존재를 해. 자, 먼저 장점은 뭐냐 하면 보통 50mm다 그러면은 최대 접근할 수 있는 거리가 얼마 정도가 돼? 50cm겠지. 보통 45에서 50cm 정도가 돼. 보통 그 초점 거리만큼의 거리야. 그러면 얘는 25mm를 꽂을 수가 있잖아. 그러면은 최소 25cm. 초점 거리가 25cm 돼. 0.25m가 된다는 거야. 그런데 화각은 어때? 풀프레임이랑 같이. 풀프레임일 때 같겠지. 그러면 얘는 더 근사 접사 촬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런가? 더 들어가는 거지. 화각이 더 25cm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같은 화각인데 풀프레임에서 50mm를 꽂아야 되잖아. 근데 45cm밖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얘는 25mm를 꽂으면 같은 화각에 25cm까지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럼 50mm도 25mm 0.25m까지 최소 거리를 만들면 되지 않나. 그거는 렌즈 설계에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수차 그 보정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렌즈들을 보면 그 초점 거리만큼의가 최소 거리라고 보면 되는 거야. 내가 무식해서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질문 하나 할게. 그건 나. 아니 잠깐만. 50mm 50mm 이게 풀프레임에 50을 꼈을 때라고 가정하고 왜 들고 있어 봐봐. 그랬을 때 요게 지금 다 찼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요게 50cm니까. 그러면은
요 하프 프레임은 25mm를 끼고 요 반 더 들어갔어, 이만큼 더 들어오면은 이만큼이 다 찬다는 소리 아니야? 다 차는 게 아니라 더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요만큼만 다 따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더 들어가는 거지. 아, 파각은 같은데 거리를 더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더 들어갈 수 있는 게 유리가 들어간다는 있어. 거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내가 옛날에 심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 보통의 50mm가 같은 화각이잖아. 46도. 그건 이제 마이크로 포서드 쪽에서는 심도 쪽에서는 장점이 될 수가 있고 단점이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단점 쪽으로만 얘기를 많이 한다 이거야. 내가 심도 얘기를 다시 해줄게. 자 봐. 50mm 풀프레임에서 50mm가 46도 화각을 갖지. 맞아? 이 올림푸스 쪽 이쪽에서는 25mm가 46도의 화각을 가자. 그럼 피사계 심도는 어느 게 얕으냐라는 거지. 풀프레임이 얕아. 그건 지정사실이야. 창난원 영향 때문에 풀프레임이 얕은 거야. 같은 크기로 찍을 때 뭐 거리 말고 이제 같은 크기 뭐 이런 걸 하면은 똑같아지는데 그건 의미가 없고 같은 화각으로 같은 거리에서 찍을 때는 풀프레임이 얕아. 그런데 풍경 사진에서는 사실은 뭐가 있어? 이제 그 단점 인물 사진을 찍을 때는 풀프레임이 유리해 심도에서는. 근데 풍경 사진을 찍을 때는 어쩌면 얘가 더 유리할 수도 있어. 심도가 깊기 때문에. 깊으니까. 그 심도 차이가 한 스텝 반에서 보통 두 스텝이야. 풍경에서는 얘가 한 스텝 반에서 같은 화각을 찍을 때 한 스텝 반에서 두 스텝 정도가 심도가 깊다고 볼 수 있고 인물 사진에서는 풀프레임이 한 스텝 반에서 두 스텝이 심도가 얕다고 볼 수가 있어. 그러면 내가 좀 더 내 수준에서 쉽게 같은 125에 11 노출이라도 그럼 노출이라도 똑같은 시스템에 얘가 심도 더 깊어. 그게 한 풀프레임으로 따지면 두 예. 스톱이라고 보면 한 22 정도까지 심도를 갖는 거야. 그 정도 된다. 같은 11인데도. 그렇지. 자, 그렇다면 뭐냐 하면은 심도를 보통 풍경에서는 마이크로 포서드가 유리할 수 있는 게 심도만 놓고 보면 화질 이런 거 떠나자라는 거지. 심도만 놓고 보면 얘가 더 유리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봐. 어떤 원리냐 하면 이런 거야. 우리가 풍경을 찍을 때는 보통 11, 22까지도 줘요. 그런데 보통 렌즈들은 맨 끝에 거 안 쓴다며. 맨 끝에 딴 조리개는 거의 안 쓰는 게 좋아. 왜냐하면 빛의 회절 현상 때문에 해상력이 극히 그럼 뭐 저하가 하도 돼. 들어가지고 저지가는. 자, 그런데 나는 조리개를 조이고 싶은데 얘는 그 정도만 조여도 10일까지만 조여도 22 정도의 22 심도가 돼. 효과가 그러면 얘는 된다. 중심 조리개를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지? 알지? 근데 풀프레임 쪽에서는 거기까지 가져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물론 그렇게까지 안 조이고 찍으면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걔도 중심 조리개로 찍으면 되는데 그래서 풍경 사진에서 심도가 깊은 사진을 찍을 때는 풀프레임보다 마이크로 포서드나 크롭 바디 쪽이 유리할 수가 있고 인물 사진 찍을 때는 풀프레임 쪽이 좀 풀프레임이 유리한데 문제는 얘는 더 근사치로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근데 같은 크기로 찍을 때는 아무래도 심도가 얕은 거는 풀프레임 쪽이 유리해. 그래서 그런 장단점들을 다 갖고 있어.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랬잖아. 어느 게 좋다 나쁘다 그 문제가 아니라 다르다. 다르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카메라와 렌즈를 접근해야 돼. 나는 풀프레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그러면 풀프레임을 사면 되는 거야. 그렇다고 이 크롭이나 마이크로 포서드 시스템이 나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그 다음에 나는 자꾸 가벼운 거를 쓰고 싶어. 그리고 난 이런 것들이 큰 것들이 부담스러워. 예를 들어. 그러면은 마이크로 포서드라든가 이런 카메라를 사면 되는 거야. 그렇다고 풀프레임이 좀 크고 불편한 카메라야 라고 말할 수는 없어. 분야가 같은 사진을 찍지만은 다가가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얘기지. 인터넷에서 보면 다 그런 거는 참 나도 잘 모르지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비교를 하는데 카메라를 뭐 좋다 이거야. 비평도 하고 장단점 하는데 미러리스하고 막 SLR하고 막 비교해 놓은 그런 거인데 그건 별로 가치가 없는 것 같아. 그지? 전혀 카테고리가 그렇지. 어? 그러니까 설계 용도 자체가 목적이 틀리게 나온 놈을 가지고 두 개를 그렇게 뭐 이게 좋네 나쁘네 뭐 하여튼간 더 프로답네 뭐하네 막 이렇게 그런 글들이 있는데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아 그거는 보니까. 내가 그래서 지금 이 사실은 올림푸스 카메라를 보름 정도 매일같이 들고 다니진 않았겠지. 주말에 이제 많이 들었고
또 나는 너도 알다시피 내가 기계 같은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을 만져보고 테스트해보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하는 거 알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고 다니면서 느낀 거는 내가 아까 처음에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 가방 무게가 반으로 줄었다. 그렇지. 사이즈 다 반밖에 안 되잖아. 반이라고 보면 돼. 어. 그 다음에 렌즈들 성능이 내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좋더라. 그 다음에 이 바디에도 상당히 재밌는 소프트웨어적인 기능들이 몇 가지가 더 있어. 아까 말한 거 말고 50메가 고해상도 촬영이라고 있어. 얘가 2천만 화소인데 5천만 화소만큼으로 찍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 그러니까 최고 옵션에 그런 그런데 그거는 8번을 촬영을 해갖고 더 한다고 보면 돼. 아,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갖고 메이커의 기술 데이터를 보니까 뭐 0. 화소를 0.5칸씩 이렇게 움직이면서 찍는 거야. 그런데 그거는 꼭 삼각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움직이는 그렇지, 피사체는 그렇지. 못 찍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는 어떠한 제품을 촬영한다거나 굉장히 정밀한 작업을 할 때 어떤 움직이지 않는 걸 했을 때 고해상도 촬영이 있기 때문에 고해상도로 찍을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뭐 썩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뭐 유용하게 쓰려면 쓰겠지. 광고 제품 찍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그런 기능들이 있었고 난 무엇보다도 이 놀란 게 손떨림 보정 기능이야. 그 다음에 얘가 ISO 감도도 6400 실용 감도인데 확장이 되거든. 그 위로.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보통의 마이크로 포서드가 이미지 센서가 작은 것들이 노이즈에는 좀 약하다고 그래. 그렇지? 그런데 얘는 그거를 상쇄할 수 있는 기능이 뭐냐 하면 엄밀하게 따지자 이거야. 왜 나쁜 건 나쁘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좋은 건 좋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 이미지 센서가 큰 카메라가 이미지 센서가 작은 카메라보다는 같은 화소일 때 집적도가 낮고 집적도가 낮다라는 건 이미지 센서 하나하나의 구경이 크기 때문에 단위 시간당 받아들이는 빛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열이 덜 발산돼. 노이즈는 열이 발산되기 때문에 나오는 거야. 그건 물리적인 건 어쩔 수가 없어. 자, 그랬을 때 노이즈가 유리한 거는 풀프레임이야. 근데 노이즈에서 불리한 거는 이런 마이크 센서가 작으면 작을수록 노이즈에서는 불리한 건 맞는 거야. 그런데 얘는 내가 아까 그랬잖아. 그걸 상쇄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 5축이라 그래갖고 5스텝, 나 6스텝까지는 난 모르겠어, 사실은. 근데 내가 테스트해본 건 5스텝까지는 까딱없이 들고 찍을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다른 보통 카메라들은 한 3스텝 정도가 돼. 3스텝. 2스텝 반에서 3스텝 정도가 한계라고 보는데 얘는 그 폭이 더 넓다라는 얘기지. 그렇다면 그만큼 ISO를 덜 높여도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미 센서가 작아갖고 노이즈 현상을 얘는 5축으로 상쇄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네. 그럼 화질 면에서도 크게 달라질 게 없다라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러니까 이건 내 수준에서 좀 쉽게 해야 쉬운 분들이 알아낼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게 맞나 봐봐. 지금 어떤 상황을 찍으려고 그랬는데 30분의 1초에 조리개 5.6이 나왔어. 하여튼간 적정 그게. 그래. 근데 이걸 들고 찍어야 되는데 어떤 애들은 30분의 1초 뭐 삼각대가 없어. 15분의 1초? 이거 여기까지 한 단계는 갈 수가 있는데 8분의 1초 불안해.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는 안 떨리기 위해서 ISO를 높여야지. 그래야 15분의 1 밑으로 안 내려간대. 근데 이거는 같은 ISO 100으로 그냥 밀어붙이면서 15, 8, 4분의 1초까지 들고 찍을 수 있으니까 5스텝 기본 5스텝. 뭐 예를 들어서 5.5 그러니까 프레임이라는 5스텝. ISO가 당연히 낮은 100으로 유지가 되고 있으니 같은 개념이야. 그게 이제 상쇄할 수 있는 강점이다 노이즈로. 이거지. 그러니까 노이즈를 상쇄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렇지. 그렇게 보면 돼. 근데 사람들은 단순하게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 그런 것들이 지금에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특성들은 어디에서 오냐 하면 마이크로 포 서드 시스템을 처음 만들 때부터 얘는 디지털 카메라의 전용 포맷으로 나왔다고 보면 되는 거야. 모든 설계 자체가 거기에 맞춰져 있어. 굉장한 거지. 자, 그러면서 작고 그 다음에 카메라 렌즈가 작아. 구경이 작아. 그럼 플레어나 이런 현상으로부터도 좀 더 구경이 큰 것보다는 자유로워. 그렇지? 라이카 렌즈는 조그맣잖아. 앞담화라는 게 보여주면 조그맣잖아. 그래서 내가 사실은 보름 동안 쓰면서 이거를 갖고 내가 내 작업을 해도 충분히 카바가
되겠구라는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미러리스 치고는 굉장히 프로에 근접한 어떤 그런 냄새가 나. 아, 이거는 프로가 써도 크게 문제되지 그러니까 않을 것 같아. 아니 내가 원래 볼 때는. 미러리스는 목적 자체가 누구나 쉽게, 누구나 가방에 좀 그러니까 쏙 내 들어가게. 말은 내 말은 미러리스에 바라보는 궁극적 목적 자체는 뭐 저기 EOS 뭐야 캐논의 최고 기종 EOS 뭐 시리즈 원디 중에 뭐, 원디나 뭐 니콘의 뭐 D4나 D5, 그거하고 D4, 견주려고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거기까지 그거는 다른 분이야. 다른 분인데도 여러 가지를 보면은 거기까진 당연히 아니겠지만 상당히 일반 미러리스보다는 아니야. 거기까지도 이 이렇게 미러리스보다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쑥 올라간 프로페셔널하게 쑥 올라간 느낌이에요. 저게 보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에서 왜 이런 카메라들이 뭐라 그럴까 잘 안 살까? 왜 안 팔리고 안 살까? 그런데 내가 요번에 써보면서 난 상당히 메리트가 많았어. 그 다음에 아까 네가 말할 때 뭐 그쪽의 기종하고 견줄 수는 없지만, 아니, 그렇진 않아. 견줄 수 있다고 난 봐. 다만 이제 분야가 다른 거고 하기 때문에 얘의 장점, 걔의 장점들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난 분명히 견줄 수 있다고 보고 보는 거지. 그런데 이제 넓은 시스템적인 렌즈의 구성이라든가 시스템적인 거에서는 아무래도 조금은 부족한 감은 있고, 내가 이걸로 쓰면서 뭐 이것 좋고 저것 좋고 계속 좋은 것들 얘기하고 뭐 아까 심도의 단점들 얘기하고 그랬지만 나는 계속 너나 나나 필름 카메라 시절부터 써왔잖아. 그래서 광학식 뷰파인더에 그렇지. 익숙해져 있잖아. 근데 얘는 미러가 없다 보니까 그럼 미러리스에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태생이 어떻게. 그래. 전자식 뷰파인더거든. 그래서 나는 그게 아직까지는 익숙하지가 않은 건 사실이야. 솔직히 나도 그래. 그런데 내가 왜 좀 옛날 아까 거보다 많이 좋아졌어. 봤는데 상당히 옛날에 초창기에는 이게 뭐 진짜 이거 화면 보는 것 같았잖아. 그렇지. 이거 뭐 TV 뭐 화면을 끓기도 내가 하고, 지금 뭐 지글지글 막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많이 좋아졌어. 언뜻 보면은 잘 모르겠어. 그렇지.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제 광학식 뷰파인더 다만 이제 친숙하지 않아서 그래 우리한테. 하지만 보름 동안 쓰면서 좀 익숙해지기는 하긴 했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인데 지금 아마 광학식 뷰파인더가 아니라 전자식 뷰파인더를 처음부터 썼던 사람들이라면 잘 모르시겠지. 지금 올림푸스 E1 마크 2에서 굉장히 그걸 모르면서 좋아졌다라는 거를 난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 바디 자체의 방진, 방적 그 기능들이 굉장히 철저히 돼 있어서 우리가 악조건 속에서도 어느 정도 비가 오를 때도 촬영이 가능하다는 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고, 그 다음에 쓰면서 우리가 사실은 타임렉이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내가 직접 찍어보니까, 왜냐면 난 이렇게 달려올 때 여기서 딱 찍고 싶은데, 보통 찍으면 여기 가서 찍히잖아. 그렇지. 실제 자기가 여기 눌렀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짧고, 근데 그건 고급 카메라일수록 짧거든, 보통. 그 다음에, 잘 만들었고. 위상차 AF, 콘트라스트 AF를 같이 씀으로써 AF 방식이 굉장히 빠르면서 정밀도가 높다. 거의 뭐, 카메라가 맞았다 해갖고, 맞았겠지 하고, 의심 안 하고 카메라가 맞았다고 해갖고 찍어버리면 거의 100% 맞는다. 그만큼의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전자 셔터로 찍을 때 초당 60프레임. 우리 찍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건데 거기에 스미어 현상마저도 보이질 않는다. 그렇다면 굉장히 큰 이점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거 자네가 이거 올림푸스 테스트한다고 그랬을 때 내가 가장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 내가 올림푸스 옛날에 써봤잖아. 그럼, 같이 쏠 때 그럼. OM 난 10 맨 처음에 쓰고 저 송보가 OM4 좋다고 그래갖고 또 거기 쓸려 들어가지고 나도 OM4 한번 해가지고 또 써. 렌즈 좋은 건 내가 옛날부터 알았고 그런데 이 바디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궁금했는데 잘 만들었구만. 그래서 나는 분명히 나는 이 올림푸스에서 올림푸스 마케팅 렌즈 좋은 거야 뭐 워낙 유명한데. 나는 이렇게 봐. 올림푸스의 역사, 올림푸스의 렌즈, 올림푸스의 카메라들이 유저들한테 덜 다가간 게 아닐까. 사람들이 올림푸스 브랜드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게 아닐까 나는 그렇게 봐. 알아도 시장이라는 건 또 그렇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래. 지금 일본만 가더라도 그렇지 않거든. 올림푸스가 맞아. 굉장히 대중적이고 흔하게 많이 쓰는 브랜드예요. 올림푸스라는 게. 그 다음에 올림푸스의 렌즈가 왜 좋으냐는 이걸 보면 알아. 예전에 AF 시대,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기 전에 필름 카메라 시절 때 매뉴얼 포커스에서 AF 카메라가 만들어지잖아. 85년도에 미놀타에서 최초로 AF 카메라를
실용화시키잖아. 그리고 이제 86년도에 니콘하고 캐논에서 EOS 뭐더라 그게? 뭐 하여간 나오고 니콘에서 뭐가 나오잖아. 그 모델명이 내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네. 그게 나왔을 때 사장단들이 모여서 이제 저녁을 같이 먹은 것 같아. 그래갖고 왜 올림푸스에서는 AF 카메라를 안 만드냐. 그랬을 때 올림푸스 사장이 뭐라 그래. 이거 싫어야. 올림푸스 사장님이 우리는 그냥 현미경하고 내시경 카메라 팔면 됩니다. 그 얘기가 나왔다란 얘기야. 올림푸스는 일본에서 그때 이제 막 그 의학이 발전되고 막 그랬을 때 현미경이라는 게 굉장히 고가의 장비였거든. 근데 일본에서도 그걸 만드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독일이나 이런 데서 수입을 했었어.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잖아. 그랬을 때 올림푸스가 전략적으로 뛰어드는 거야. 현미경을 만들어서 팔아.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꽉 잡고 있지 뭐 거의. 생산량으로는 1위야. 금액적으로 따지면 현미경이 어떻게 되냐면 금액적으로 비싼 거로만 따지면 칼 자이스고 그다음에 올림푸스고 그다음에 니콘으로 돼. 그러니까 그 순인데 내시경 카메라들이 있지. 내시경도 이거 많네. 내시경은 올림푸스 카메라가 병원은 거의 다 잡고 있다고 보면 돼. 그 다음에 펜탁스에서 조금 내시경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계측 장비라든가 카메라를 설계를 하고 만들려면 계측 장비들이 필요해. 그치. 당연히 필요하잖아. 그게 필요한데 올림푸스는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의 계측 장비들을 많이 잘 만들어. 왜냐하면 그 현미경 기술이라든가 내시경 기술이 쉬운 기술이 아니야. 그리고 굉장히 고 해상력을 원하는 것들이거든. 렌즈에서 그 기술이 그대로 카메라 렌즈로 왔다고 보면 돼. 그래서 예전부터 올림푸스의 G-고 렌즈는 샤프하면서도 굉장히 뭐랄까 그 부드럽다라는 게 그 영상 자체가 부드러운 게 아니라 포커스 링이라든가 렌즈 자체의 매무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드러우면서 여성스럽고 작고 콤팩트하다. 아니 나 저 에피소드 있잖아. 나 우리 학교 다닐 때 나 OM10에 50mm 50mm 테스트. 50mm 1.4 그거 하나 갖고 있을 때 우리 렌즈 테스트 했을 때 의외로 저기 그 성능 최고로 교수님이 나왔지? 그 우리 반 성능 최고로 나왔어. 그래서 애들이 올림푸스 저 무슨 이경영 개벽다기야 막 그래가지고 맞아. 애들이 뭐 그때 니콘 캐논만 최고인 줄 알았다가 그렇지. 물론 올림푸스 존재를 모르진 않았지. 근데 그게 그 정도일 줄은 몰랐는 거야. 근데 그렇지. 근데 네 렌즈가 최고로 나왔지? 50mm 1.4 내게 1등 했잖아. 완전히 퍼펙트라고. 맞아. 그 의료 광학기기 쪽에서 있던 기술이 그대로 카메라로 왔다는데 올림푸스는 현미경을 먼저 만들었던 회사야. 그래서 중간에 사실은 올림푸스에서 니콘이나 캐논만큼 전략적으로 이쪽의 카메라 산업 쪽으로는 조금 뭐 풀프레임을 만든다거나 이런 쪽은 아니고 이쪽은 이제 포스워드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쪽으로 전략적으로 갔던 거지. 얘네 기술력이 없거나 그런 시스템은 아니야. 기술력 엄청나게 좋은 회사가 올림푸스고 그렇다고 보는데 바디 설명을 듣고는 내 솔직히 저거 자네가 이거 테스트한다 그랬을 때 인터넷에 좀 봤어. 근데 미러리스 치고 올림푸스 좀 미안한 얘기지만 모르겠어요. 그 개인적인 뭐 내 느낌이니까 그대로 조금 단가가 세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설명 좀 듣고 그 배경을 보니까 단순 미러리스보다는 훨씬 그 위로 갔구만. 그러니까 뭔가 올림푸스의 최고 기종이야 이게. 심도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세지 않나 싶은데 좀 어느 정도 이해는 가네 그래도. 그렇게 보면은 될 것 같고 그래서 나는 그냥 요즘에 와서 난 올림푸스 굉장히 좋아했던 아주 카메라고. 60mm 매크로 확 땡기는데 저거. 그래서 이 올림푸스의 올림푸스 전체적인 시스템 하고 E1 마크 2의 이거를 요약을 좀 해보면은 굉장히 진보된 카메라고 굉장히 매력적인 카메라이면서 올림푸스 전체적인 거를 평가를 해보면은 이런 거야. 상식의 벽을 깨는 회사라고 그럴까? 뭔가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는 그런 게 많아. 카메라 회사라는 거야. 하프를 만들 생각을 했던 거고 남들 다 가는데 나는 이 길을 간다고 하고 고집을 하고 가는 거고 그런 게 좀 그러면서 또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만든 기술이라든가 내가 놀란 거는 이제 그 손떨림 방지 기술 그래 60프레임에 대한 고속화 무음 전자 셔터 물론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도 계속 또 발전을 하겠지. 그 다음에 집적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노이즈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다라고 보는 거고 이것만 봤을 때는 그 다음에 E1 마크2에 사용되는 G-고 렌즈들의 콤팩트화
그 다음에 놀라운 해상력, 그 다음에 성능들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나보고 그냥 한마디로 예약을 하면 나보고 이 카메라를 갖고 사진 작업을 하는데 쓸 용의가 있느냐 라고 물어보면은 못 쓸 것도 없다. 괜찮네. 쓸 수 있다. 괜찮아. 쓸 수가 있다. 난 그렇게 보고, 뭐 매크로 렌즈는 예전에 유명했던 그걸 그대로 난 계승했다고 보고, 가장 기뻤던 거는 올림푸스 OMD E1 마크 2라는 카메라를 받았을 때 예전에 했던 그 올림푸스의 필름 카메라 시절 때 작고 가볍고 미러 쇼크가 적고 조용한 그걸 모태로 카메라를 개발했거든 올림푸스가. 그게 계승돼서 현대에 다시 부활했다 그러나 재탄생했다 그러나 그런 향수에도 젖어는 15년 나중에 정도가 되지 내가 않았을까. 쓰는 렌즈군 비슷한 거 한 번씩 걸어서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네. 내가 쓰는 거 뭐 주로 난 16에서 20mm 광각 계열하고 그런 것도 85, 있지. 100mm 있어. 포트레이트용하고 뭐 한 그런 거. 근데 렌즈군이 이제 조금은 좀 틀리지, 그지? 니콘 반이라고 캠프보다. 보면 돼, 반. 그 화각을 맞춘다 그러면 반짜리를 보면 돼.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심도는 인물사진 찍을 때는 얘가 좀 심도가 좀 깊기 때문에 불리한 점이 있지만 아웃포커스 시킬 때 그건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근데 풍경사진 찍을 때는 얘가 중심 조리기를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한 점도 있다. 그 다음에 매크로 렌즈 쪽에서는 사실은 조리개 심도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거리가 더 가까운 게 심도에 우선을 하기 때문에 어쩌면은 요 렌즈들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국경이 작기 때문에 성능에도 굉장히 뛰어나다. 들어보니까 완전히 저기 내 거 알파 850 있잖아. 무게가 반이야. 딱 반밖에 안 돼, 진짜. 그놈은 그냥 들으면 쇳덩어리인데. 반도 안 될 걸 그거야? 그냥 휴봉이야. 막 반도 돌아가. 안 돼. 그래서 그런 장단점을 갖고 있는 라이카 카메라고. 같아, 라이카 느낌. 나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도 팬 카메라는 나도 쓰고 있어. 똑딱이식으로 팬 카메라를 쓰고 있긴 한데 요번에 이 카메라를 테스트를 해보면서 상당히 놀랬다. 이렇게 많이 발전을 하는구나. 잘 만들었구만.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즐거웠던 15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고 하여간 즐거웠어. 얘랑 한 2주 정도 가까이 하면서 즐거웠고 어쨌거나 올림푸스 카메라가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정도의 시장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러네. 모든 게 카메라 메이커가 어느 메이커가 좋고 어느 메이커가 나쁘다라는 건 없어. 없지. 분야가 다르고 특성이 다르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에 맞춰 갖고 그것들을 선호하는 게 사실은 현명. 내가 누누이 말하잖아. 네가 하고 싶은 카메라가 뭐냐, 네가 하고 싶은 사진이 뭐냐에 따라서 카메라와 시스템은 사야 된다. 야, 힘도 없는데 큰 카메라 들고 가면 지쳐서 사진 못 한다니까. 그렇다고 나는 정말 그러는데 또 작은 카메라 갖고는 할 수 없는 상황도 벌어져. 다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다르다 평가. 그래서 내가 어떤 카메라가 필요하느냐에 따라서 시스템을 정하는 거고 메이커도 정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지금 벌써 1시간이 넘었네 하다 보니까 1시간 정도 동안 제가 올림푸스 OMD E1 마크 2라는 카메라를 15일 정도 써보면서 느낀 거를 빠르게 좀 더 깊게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상 혹시 뭐 또 다음에 기회 있으면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하고 내가 렌즈를 구입할 수 있으면 다음에 이쪽 렌즈들을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볼까 해. 어느 정도의 성능들이 더 올라왔는지 그거는 이제 좀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제가 써본 걸 솔직 담백하게 여러분들하고 한번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또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저랑 같이 1시간 정도 사진 수업은 아니고 이제 리뷰 형식이었는데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다음엔 또 건강하시고. 뭐를 또 테스트하고 뭘 해서 또 지금 테스트 중에 이제 있는데 저 카페에 또 이제 올려놓을 테니까 예. 다음 주가 됐건 그 다음 주가 됐건 모르겠지만 다음 방송에서는 ND 필터하고 필터 쪽도 한번 볼 거야? 왜냐하면 풍경 사진의 기본적인 게 ND, CPL 필터하고 GRD라고 그라데이션 필터가 있어. 그래서 사각 필터 쪽인데. 재밌겠네. 또 몇 개 또 비교를 그런데 해봐야 되겠네. 문제는 이제 그거를 생산하는 데다가 내가 좀 얘기를 해야 돼. 내가 그 물건을 다 살 수가 없잖아. 그래갖고 주는 업체에 하나에서 내가 계측 장비에다 걸고
그것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봐야 돼. 저번에 UV 해줬듯이. 그렇지. 그렇게 해서 그걸로 만나지 않을까. 우리는 테스트 안 한 거는 방송 안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간이 필요하니까 방송 안 한다. 빨리 끝나면 다음 주에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다음 주 후반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송보였습니다. 네, 포디였습니다.